네, 데이터올릭이 만난 데이터올릭 대화 세 번째 편. 오늘은 OPGG 데이터 분석가 윤정환님과 즐거운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앞서서는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시는지,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었고, 지금부터는 약간 백투 더 퓨처.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일을, 어떤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지금의 윤정환님이 되셨는지 네.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언제쯤에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거야? 라고 좀 맘먹은 시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좀 와장창 깨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제가 12년에 네네. 군에 입대를 해서 14년에 제대를 하고 이제 군대를 한 1년 정도 늦게 갔어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네.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해서 제가 원래 대학을 다닐 때는 원래 그 제어 계측이라는 쪽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학부 전공이 제어 네. 계측.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학과 이름이 바뀌어서 전자통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전자랑 그런 제어 쪽의 네. 학문을 배우는 곳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통신 과목이나 그런 과목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약간 내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때마침 그 학교에서 데이터 분석을 연계 전공으로 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 제대할 시점에 이제 그런 정보를 네네. 얻었다는 거죠. 네, 그때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네.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코스들이 막 조금씩 생성되고 있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코스를 듣기 시작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연계 전공이라고는 하지만 그 학제를 진행하는 거는 복수 전공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수 애들 학점도 꽤 네, 많았을 많아요. 텐데. 네. 많고 뭐 졸업 작품이나 그런 졸업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야 되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었던 거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럼 되게 촉박했겠네요. 네. 그래서 한 3학기 동안 졸업 학점을 뭐 30학점을 오버해 가면서 이제 들어야 됐던 거죠. 뭐 제 졸업 학점이 예를 들어 전체 4년 동안 120학점이었으면 저는 한 150학점을 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과정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양쪽의 학제를 모두 졸업 요건에 만족하려면 그렇게 해야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것도 많았고 뭐 아무리 제가 제어 쪽, 전자 쪽에 있었다고 해도 그 프로그래밍 관련 코딩 수업을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전문적으로 뭐 그런 코딩이나 그런 걸 쭉 해왔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통계학 쪽에 제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뭐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도 지식이 많았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가볍지만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뭐 좀 가벼운 아니면 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프로젝트화 시켜서 팀원들 같이 구성을 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부 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코스 자체가 대부분의 수업이 그 학기 말에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 대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걸 분석을 해본다거나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일상에 딱 맞닿아 있는 예,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네, 맞아요. 프로젝트를 해봤다는 거고. 세상이 뭐 대단하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네네네. 분석보다는 네. 조금 더 밀접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서 결론도 내보고 그래서 뭐 개선안을 실제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하고. 개선안을요? 네네. 오, 네네. 뭐 그게 반영되는 거는 뭐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네네네.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보고 네네. 아니면 뭐 공공 데이터나 지금은 공공 데이터를 받고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로우한 케이스가 많아졌잖아요. 네네. 네. 최대한 로우 데이터에 가까운 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오픈 데이터 포털 같은 데서 데이터 딱 열어보면 세 줄 들어있고 집계돼 있는 거. 다 집계 2차도 아니고 한 4차 가공쯤 그쵸. 끝난 어디 레포트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하면서 그때 상당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쭉 이제 스토리를 설계하는 거에 내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나 봐요, 그 과정이.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프로젝트 과목을 뭐 5-6개씩 듣고 남들은 기피했을 과목인데. 근데 저는 시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네네. 네, 외워서 시험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고 프로젝트 하면서 뭐 그런 거 정리하고 그런 거에 관심도 있었고 그런 걸 훨씬 더 편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5-6개씩 들어도 솔직히 피곤하긴 하지만 재미없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고통. 네, 맞아요. 어떤 수업들 들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들었던 과목들이 제목 같은 게? 뭐 흔히들 아는 뭐 자연어 처리에 대한 가벼운 수업도 듣고 아니면 분석 언어에 대한 수업도 듣고 통계, 그러니까 분석 관련 통계학들 그런 정보들도 듣고 아니면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에겐 좀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을 전공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많은 곳들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교수님 몇 분, 그렇죠. 뭐 통계학 몇 분 이렇게 해서 약간 융합학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외부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실제 필드에 그렇죠. 있어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현업에서 엔지니어링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뭐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 연구 같은 수업도 있었고요. 분석 사례 연구.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분석 사례에 대한 얘기 충분히 하고 그런 거 뭐 어떤 포인트가 이 회사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메인 분석 비즈니스로 잡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학부생들한테는 정한님의 현재 분석이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으려나요? 네. 네네. 그렇게 하셨고. 네. 그럼 학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수하시고 바로 뭐 취업 시장에 나오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 한 4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에 일단 뭐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겼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조금 제한적이었던 게 학부생 출신의 데이터 분석가를 뽑던 추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면 최소 기준이 석사 과정 이상 아니면 경력자 아니면 다른 필드에서 뭐 엔지니어로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 분석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본 요건이 꽤 높은 분들이 그죠. 그리고 뭐 전사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도입을 한다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적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배움을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어쨌든 저도 취업을 생각을 하면 그런 학위도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이제 바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학원은 전공을 어떻게 되신 거죠, 그러면? 그 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로 석사 과정 이하에 있는 곳이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였습니다. 어떻게 대학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도 뭐 비슷하게 여러 실무 분석 같은 거 해보시면서. 네, 그죠. 그때는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술적인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부생 때는 좀 막연하게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면 대학원을 와서는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네. 그러니까 직접 뭐 수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뭐 공모전에 그 같이 대학원 생활하는 뭐 동기들끼리 나가본다거나 그런 것도 많아지고, 아니면 지도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자체가 다양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대학원도 뭐 학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네. 그랬었긴 했지만, 저에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 당시 저희 뭐 데이터 홀릭에서도 방송을 다루긴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학부생이시거나 네네. 또는 중고생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진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원이냐 네. 사설학원이냐 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고민도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환님처럼 학부로 졸업이 임박한 상태에서 네네. 임박한 상태에서 대학원을 지나갈까? 아 그냥 사설 학원도 많은데 또는 뭐 온라인 교육도 많은데 네. 이걸 통해 할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때 상황보다는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다르죠. 예, 이야기할 시기적으로. 수 있는 게 학부생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채용 자체부터. 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중고 신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2년 이상 경력의 신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부생 출신 주니어를 네, 예. 뽑으려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그런 채용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학부에서도 그 정규 코스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접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데이터 분석을 일로서 하는 거는 쉬워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가는 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원에 간다거나 자기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어서 학원을 간다거나 대학원을 간다거나에 대한 걸 반대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물리적인 제약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이기는 합니다. 아 오히려 정환님 하셨던 그 시기에는 그 제약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네. 그런 채용 시장 자체의 네네. 어떤 문화 같은 게 네.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네네. 대학원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네. 예,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네, 단순히 직업으로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제약이 낮아진 상황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는 뭐 따로 공부하신 건 특별히 없어요? 대학원 공부 말고는 혹시 뭐 다른 학원이든 온라인 과정이든 뭐든 해가지고 학원을 다닌 적은 따로 없었고요. 네네. 근데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있는 뭐 강좌 같은 거는 많이 들었었죠. 뭐 흔히들 많이 듣는 뭐 코세라에 있는 네. 자료들이나 네. 뭐 앤드류 응 교수님의 네. 약간 바이블 같은 그러한 강의들이나 모셔야 되는데 네. 그런 자료들은 이제 그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졸업 이후에 바로 OPGG로 취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네. 이제 쉬는 텀이 있었고요. 제가 18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18년 6월에 OPGG 한 4개월 공식적으로는 4개월 있네요. 그 OPGG에 6월에 입사를 한 거죠. 아 뭔가 게임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회사에서 계신 분들이 허걱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게임 쪽으로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 도메인을 게임으로 해야겠다라는 네. 건 없었고. 네.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OPGG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 개발사가 아니어서 선택한 게 가장 크기는 해요. 그렇죠. 개발사에서도 분석가 많이 채용하시죠. 네. 게임 개발사에서도 분석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는 한데 게임 개발사의 분석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 측면에서의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운영을 하면서 어뷰징을 처리한다거나 뭐 부정사용 유저들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경영에 직접적인 의사결정,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마켓 인텔리전스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OPGG에서는 진짜 좀 놀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했던 행동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저들에게 정보를 새로 생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좋을 거다라고 내가 기존에 학부 대학원을 오면서 뭐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거에 흥미를 느꼈듯이 그거를 직장에서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OPGG에 입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흔히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라고 하면은 게임 개발사를 보통 생각하고 개발사에서 하는 분석 업무는 조금 한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와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할 수 있는 맞아요. 다양하고 더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그쪽을 선택하신 거군요. 그러면. 네, 물론 요즘에는 주변에 이제 알게 된 게임 업계에서 일하시는 다른 분석가분들을 보면 뭐 R&D 영역에서나 그런 쪽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뭐 시야가 좀 좁았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게임을 실제로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OPGG에 처음 입사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취미가 일이 되었어요. 취미가 일. 그러니까 저는 분석. 그러니까 아니요 게임이. 게임이. 저는 취미로 게임을 굉장히 뭐 라이트하게 뭐 하루에 막 뭐 5-6시간씩 이렇게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1-2시간씩 좀 라이트하게 이 게임 저 게임 뭐 PC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취미로서 스트레스 풀거나 할 때 곧잘 즐기는 편이었었거든요. 어떤 거 주로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피파 같은 거나 그런, 스포츠 게임, 그런 축구 게임들이나 아니면 뭐 최원진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나 그런 유의 게임들을 뭐 하드코어하지는 않지만 잘 즐기는 편이었었는데 그래서 게임 전반적으로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작이 나왔고 신작 나왔는데 해보고 싶으면 한번 사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케이스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니까 게임을 하고 게임을 보는 게 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실에서 게임해도 욕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의 문화, 업무 시간에 OPGG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다. 네. 그래서 뭐 회사 관련된 게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작이나 그런 걸 좀 최대한 자율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맡기가 직원들을 충분히 믿고 자유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직접 그 회사 직원분들이 게임을 하고 하는 게 회사 컨텐츠로 반영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OPGG에 입사한 대부분의 분들이 OPGG의 굉장한 하드 유저들이거든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서 회식하듯이 점심 먹고 들어오면 내전 한 판 하자고. 그래서 회사 한켠에 이렇게 5대5로 내전할 수 있는 PC방 같은 곳이 있어요. 업무용 자리 말고.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 사내 PC방에 앉아서 5대5 게임 하다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냥 툭툭툭 만들어서 다음 주에 그 과정 자체가 어쨌든 회사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연결되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그 과정, 게임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애자일한 과정인 거죠.
꿈의 직장이네요. 네, 데이터 올리기 만난 데이터 올릭 대화 오늘 데이터 분석가 윤정환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윤정환님의 퓨처.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가 윤정환님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새 뭐 관심사는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부분을 좀 재밌게 보세요? 요즘 관심사는 뭐 여전히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크고요. 네. 그런 e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제 이제 자아가 하나 있는 거고 그쪽으로도 좀 더 활발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특정 게임이 아니라 e스포츠 전체 마켓 쪽에 네. 대한 그리고 그 제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분석으로 쭉 시작을 해왔었는데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들은 뭐 도타2라는 게임도 시장이 매우 큰 제가 정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도타2요? 네네. 도타라는 게임도 있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시장도 크고 뭐 오버워치도 훨씬 더 엄청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으로도 좀 제가 하는 영역을 확장해보는 게 한 가지의 희망이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게임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 있다면 그쪽으로 계속 해보는 게 한 가지 희망이긴 하고 올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그 분석 인프라나 엔지니어링 영역에서의 그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거에 목표가 있긴 해요. 아까 잠깐 저번에 언급하셨던 내용이군요. 네. 결국 일이라는 게 그 하다 보면 계속 쌓이게 되고 그쵸.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분석가의 반복되고, 입장에서도 루틴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자동화하고 그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 자동화라는 게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자동화를 하는데 리소스가 굉장히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매일 한 번씩 뭐 분석 스크립트를 예를 들어 알람 맞춰놓고 그냥 스크립트를 한 번씩 돌리는 것보다 그거를 자동화하게 바꿀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리소스가 훨씬 더 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화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리소스를 쓰는 만큼 그 이후에 관리 이슈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자동화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 보고 분석을 해서 좀 유저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조금 더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거에도 좀 관심이 있죠. 느낌으로는 이제 분석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해 오셨지만 그보다 약간 앞단의 일이잖아요.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는. 그쪽 좀 눈이 좀 더 간다라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분석가가 좀 물론 분석팀이 스타트업이랑 회사 규모치고는 큰 편이지만 분석가가 혼자 독립적으로 웹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에 이제 자기의 피처를 혼자 녹이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인프라도 타야 되고 그렇죠. 뭐 백엔드나 그런 프론트 개발자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최대한 분석가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모델을 설계하고 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회사 내에서도 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거에 발맞춰서 많은 좀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금 그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글로벌 1위인 이거든요. OPGG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뭐 앞으로 뭐 1위긴 하지만 경쟁 뭐 비슷한 종류의 그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저들 그냥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거나 그냥 미려한 정보를 미려하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거나의 수준이 아니라 유저들에게 조금 더 깊게 다가가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게임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크긴 하죠. 그렇군요. 조금 더 본인의 업무 범위, 업무 네. 영역, 또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다는 것으로도 생각이 네네, 되기도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게임이란 도메인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여태껏 또 많이 배우시긴 하셨고, 근데 혹시 도메인적으로 좀 저런 도메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게임 말고? e스포츠나 게임 말고. 커머스 쪽도 좀 이커머스 쪽, 네, 커머스 쪽.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좀 뭔가를 이걸 딱 해보고 싶다라기보다는 커머스 쪽의 데이터는 쉽게 접하기 쉬운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판매 아니면 구매 트랜잭션 데이터나 그런 거는 정말 특정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만 그 내부적인 데이터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져보는 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직 조금 무서운 거는 제가 이제 제 팀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심각한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아직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심각한 들면, 데이터. 돈, 직접적으로 이제 돈과 관련된 데이터, 금융 데이터나 뭐 물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분석 일이라는 게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고 사람의 손을 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계적으로 만지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도 충분히 고려하고 크로스 체크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좀 나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렇죠. 휴먼 에러나 어떤 미스테이크가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면 의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뭐랄까 윤리적인 중압감 또 이겨내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쪽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도전을 해보는 걸로. 아니, 우리 배그 유저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게임 유저들에게는 게임 데이터만큼 더 심각한 게 없는데. 그렇죠. 제가 실언을 했네요. 농담이었고요. 네. 자, 그럼 우리 데이터홀릭 청취하시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을 좋아하시고 또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환님 같은 분석 방향을 지향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말미에서 이런 거를 지향하는, 심지어는 중고생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드바이스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자, 게임 관련된 산업에서 분석가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게임 데이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얻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 흔히들 얘기하는 개발자 페이지, 각 게임의 게임 개발사의 개발자 페이지, developer 뭐 라이엇 이렇게 돼 있는 뭐 배틀 뭐 플레이어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API 키를 발급받아서 경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게임 개발사의 개발자를 위한 그 오픈 형태로 오픈 API로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캐글이나 그런 쪽에 올라온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좋은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시하는 뭐 덕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스타트업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처음에 수집 단계부터 내가 분석하는 환경까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일을 직접 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허들이 되는 경우도 많이 많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 그 개발자분들한테 그런 거를 부탁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생각보다 회사의 일정이나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개발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장의 장애나 그 시스템이 더 잘 운영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리서치를 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거를 원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게 뭐 꼭 DB에 뭐 잘 짜여진 RDBMS에 넣는 게 아니더라도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원하는 분석까지 가져오는 그 과정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9년에 그 분석팀 그때는 저희 팀의 리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끼리는 큰형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석팀 큰형님이 없었던 시기였었는데 그 새롭게 분석팀에 주니어를 뽑아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경우에 채용 공고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팀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 채용을 이제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채용 공고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짧게 채용 공고가 적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부족한 설명.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불균형인 거잖아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이력서랑 내가 해왔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을 해서 제공을 하는 반면에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식의 인재를 원하고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어떤 종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직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막연하게 채용 공고를 내면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들어온 이력서를 확인을 하고 그런 걸 추려내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큰 리소스가 들어가는. 그렇죠. 기준 자체가 모호한 거니까. 그러면 진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진짜 막 육각형의 사람을 뽑겠다라고 유니콘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올리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사람과 일하는 걸 즐겨합니다라는 걸 만들려고 한 달 동안 그 구직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모든 그 채용 공고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어떤 포인트로 사람을 뽑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거의 한 페이지 뭐 A4용지 한 페이지 가득하게 그 잡 디스크립션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 OPGG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회사고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팀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팀이고 어떤 종류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구직자가 이력서 쓰듯이 자세하게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당장 그 이력서를 봐야 하는 실무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큰 리소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앞에 정보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주고 그래야 그 구직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채용 공고를 작성을 하고 내면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1차 서류 과정을 보고 2차 과정에서 과제를 냈었는데
그 과제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 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분석을 해오게 시켰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 배틀그라운드 개발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서 키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그 보통 개발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개발 문서들 API를 사용하는 문서들이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승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스토리 라인을 짜서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EDA 수준까지 뭐 대단한 분석까지는 말고 EDA 수준까지 그러니까 가설은 처음부터 쭉 세어보되 데이터를 가져와서 EDA 하는 수준까지는 작업을 해서 저희 면접 오실 때 같이 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그 능력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아니면 데이터 분석팀 아니면 필요한 거를 요청을 할 때도 그 구체적으로 굉장히 제가 뭐 예를 들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을 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쌓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개발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굉장히 빠른 대답을 받을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냥 DB에 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분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굉장히 지치는 케이스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를 받아들었을 때 실제로 자기가 이전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봤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엄청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시라라는 거를.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그때 그 채용 공고를 통해서 입사하신 분의 경우에는 그 회사 커뮤니티에 한 1년 동안 매주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챔피언을 분석해서 그 일종의 아티클을 매주 올리신 분이었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뭐 거기에다 회사 디스도 엄청 많이 잘 안 맞는다 그런 디스도 네.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게임 개발사는 잘 모르겠는데 OPG와 같이 게임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게임과 데이터 분석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 정한님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이렇게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만나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촬영하는 기회가 처음이었어서 전에 뭐 신문 인터뷰나 그런 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네. 그래도 주반장님께서 아이고야.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에서도 한번 뵙고 싶어하는 분이어가지고 또 다음에 또 한번 뵐 기회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화 오늘 세 번째 편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우리 데이터홀릭 만나서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